이삭이 흔들리는 밭 사이에서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손을 들고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햇볕에 젖은 이마를 문지르며 그쪽으로 고개를 조금 틀었습니다.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올 때 풀을 짓밟는 소리와 함께 땀에 젖은 셔츠에서 나는 냄새가 내 귓가에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아끼고 나는 숨을 아꼈습니다. 말없이 내게 물병을 건넨 그의 손에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붙들렸고 그 손등을 보는 동안 누군가의 이름이 내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햇빛을 흡수한 피부, 구불거리는 팔 관절, 턱선 위로 흐르는 물방울.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나는 갑자기 다리를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느낌을 언제부터 잊고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삭 끝에 엉켜있는 풀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그를 지켜보며 내 마음속에 낯선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밭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63살 김인숙입니다. 20살 넘겨 시집을 왔고 남편과 함께 일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는 오래되었고 자식들은 도시로 모두 떠났습니다. 논밭은 남았고 집도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 마음도 단단해진 줄 알았지만 낯선 이가 찾아와 눈을 맞추고 손을 내미는 순간 내가 아직도 여자로 숨쉬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야기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47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서건우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내 18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청도역 승강장, 내 손을 놓지 않던 강현수, 졸업식 날 서울로 떠나버린 사람, 돌아오지 않은 얼굴이 서건우의 말투와 움직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내 마당을 들어선 날, 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현수야, 그렇게 다가오는 거니? 그 이름을 말한 건 마음뿐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듯 밭일을 준비하러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뒷문으로 나와 작업 장갑을 끼며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깨와 팔을 펴며 나를 지나쳐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여러 해 전에 멈췄던 어떤 감각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를 통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새 이불을 꺼냈고 베갯니들 갈며 낯선 손에 스쳤던 내 목덜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없었지만 그날 바람은 그 손길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하루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볕이 더 강했습니다. 나는 모자챙을 더 눌렀었고 이마로 흐르는 땀은 자꾸 시야를 흐렸습니다. 비닐하우스 끝자락에 그늘이 생겼고 나는 그곳에 잠시 몸을 기댔습니다. 그가 트랙터 시동을 끄고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뱉으며 햇빛이 너무 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 특별함은 없었지만 나는 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젖은 셔츠 사이로 드러난 몸의 곡선이 내 눈에 너무 또렷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오는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긴 그림자가 내 발끝을 덮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물병을 흔들며 마시기만 했습니다. 그가 내 앞에 멈췄을 때 말없이 내 목 언저리를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햇볕에 타서 빨개진 피부와 차오른 열기에 젖은 셔츠 자락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걸 그 시선이 알려주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더우시죠?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물병을 쥔 손을 내리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떼기 전에 그의 손이 내 옷깃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서두르지 않았고 내 셔츠의 맨 윗단추를 살짝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더운 바람이 닿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손을 거두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야 숨이 좀 통하실 겁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가슴이 아닌 목젖 아래에서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랙터로 돌아갔고 나는 그늘 아래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느껴졌고 내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땀이 내 것인지 바람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이 닿았던 자리 위로 내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손은 옷깃을 더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가 트랙터를 몰고 앞서가면 나는 그 바퀴 자국을 따라 걷기만 했고 그가 호미를 내려놓으면 나는 맞은편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일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묘한 결로 흘렀습니다.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가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갑자기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일어설 틈도 없이 그가 내 앞에 멈춰선 걸 느꼈고 그가 말없이 주워든 수건이 내 팔뚝을 닦기 시작했을 때 몸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수건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는 뜨거운 것이 식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수건을 들고 내 손을 바라보았고 내 손등에 묻은 흙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속에서 젊은 시절 한 남자의 손이 나를 향해 내밀어졌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흙에 묻히는 대신 나는 그날 뺨에 닿았던 그 손의 감각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겠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나는 숨을 들이쉬지 못했고 심장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물을 데우지 않고 그대로 샤워를 했고 젖은 속옷 위로 셔츠를 입은 채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논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눈빛은 어느 쪽이었을까? 작업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을까? 토요일 오전, 그는 일찌감치 트럭을 몰고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내가 농담처럼 말했던 반찬거리 몇 가지를 정말로 메모해 갔다고 했고 나는 창문 앞에 서서 그가 떠난 길 끝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햇살은 강했으며 식탁 위엔 물 한 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바닥엔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고, 수건은 어제 그가 접어놓은 그대로 거리 끝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물을 틀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그 안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를 쓸며 흐르는 물줄기 아래에서 나는 어제 그의 손이 스쳤던 팔뚝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손은 조심스러웠고 무게가 있었으며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나는 손끝으로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스친 그 손이 지금은 내 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흐름은 명확한 의도 없이 가슴께로 내려와 심장 근처를 더듬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 기억이 몸을 달아오르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나는 수건을 천천히 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속옷 서랍 앞에 섰을 때 나는 어쩌면 처음으로 내 몸을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 입지 않았던 얇은 레이스 팬티를 꺼냈고 상의를 걸치기 전 나는 거울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면 안쪽에서 살이 드러날 것 같다는 불안이 이상하게도 내 안을 간지렸습니다. 나는 셔츠를 입으며 가슴 단추를 잠그다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고 그가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급히 옷을 여미며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욕실에서 흐르던 수증기는 아직도 공기 속에 머물고 있었고 그 안에 그의 목소리가 묻혀 들어왔습니다. 인숙 씨, 어디 계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욕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는 마루 앞에 서 있었고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찬거리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호박, 고등어, 깻잎, 두부. 나는 그가 들고 있는 봉투를 받으면서 그 손등에 남은 얼룩을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그 손은 다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샤워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기분이 달라 보입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가 가져온 깻잎을 정리하며 일부러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슴에 바람이 스쳤고 그는 그 바람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점심부터 같이 하시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단추 하나를 다시 풀었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고 숨소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물을 건네며 내 손등을 지나쳤고 그 손길이 물컵보다 먼저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국을 뜨다가 멈췄고 그는 젓가락을 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다르군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그 다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일어나 욕실에 다녀오겠다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입술이 붉어져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마루 끝에서 나를 향해 고개를 든 순간 나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이미 모든 걸 건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속옷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입지 않던 것들, 접어두기만 했던 것들, 그 모든 걸 꺼내 햇빛 드는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은 바람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었지만 공기 속엔 눅진한 습기가 섞여 있었고 나는 점심 무렵부터 땀이 등에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창거리를 나르던 그가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며 물을 붓던 항아리 뚜껑을 열고 내게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김치 항아리 안에서 발효된 냄새가 퍼졌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장독대 옆 평상에 조용히 앉았고 나는 그 반대편에 선 채 작업 장갑을 벗었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다고 말이라도 걸어야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대신 나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은 팔 아래 힘줄이 땀에 젖어 굴곡졌고 그 손이 무릎 위로 떨어질 때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몸을 한번 고쳐 앉았습니다. 나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이미 말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듯 왼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내 쪽에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로 옮겨졌고 그 거리가 단어 하나보다 더 뚜렷하게 내 몸의 감각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옷깃을 가볍게 쥐고 단추를 다시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열리고 싶지 않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말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그가 내 발 앞에 있던 조약돌을 집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에 쥐고 있다가 내게 묻지도 않은 채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그 돌은 따뜻했고 나는 그 돌을 다시 손에 쥐었으며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장독대는 경계선도 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가능한 어떤 분위기를 보존하는 장치였습니다. 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말보다 숨결이 더 크고 시선보다 체온이 더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옷자락을 조금 더 붙들었습니다. 바람이 아래로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내 살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자세로 잠시 멈춰 있었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왔으면 했고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눈꺼풀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늘 속에서 내 그림자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장독대 뒤편으로 흘러간 그 사람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무엇 하나 나눈 것이 없는데 그날 이후 나는 내 방 창문을 그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전 나는 그가 두고 간 조약돌을 손에 쥐고 조심스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작고 단단한 물건이 내 안에서 가장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몸 어딘가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폰 진동이 식탁 위에서 떨릴 때 나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었고 나는 물을 닦지 않은 손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수 며느리. 그 이름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받자마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정수랑 애 데리고 내려갈게요. 이틀 정도 묵다 가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대답했습니다.
응와라. 방은 다 준비돼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자. 귀가 시렸습니다. 그는 내 방 안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손에 물기 닦는 걸 잊은 채 찬장문을 열고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불을 꺼냈습니다. 오래 묵은 냄새가 내 손에 스며들었고 나는 욕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손주 녀석은 자라 있었고 며느리는 머리를 짧게 잘라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마당을 안내했고 그는 시선을 낮춘 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묵은지, 전과 메추리알 장조림이 올라왔고 나는 그가 들었던 장바구니를 기억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는 설거지를 도왔고 내가 마루 끝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우물가에 있는 호스를 말없이 감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내 시선에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 누가 좀 다녀가요. 문이 너무 반질반질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우물 너머로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고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고라니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불 속에선 내 허벅지가 닿는 부위가 자꾸만 간질거렸습니다. 몸을 돌리려다 발목이 이불에 감겼고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열리진 않았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 나는 확실히 그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도시로 돌아갔고 아들은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떠난 뒤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고 그는 마당에 나와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고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방 들어오지 마요. 오늘은 내가 갈 테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걸레를 빨던 손이 천천히 물을 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타올을 벽에 걸고 그 안에 내 몸을 감쌌고 문을 열며 그가 있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내 발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바로 뒤에 멈춰 섰고 손을 들어 그의 등 뒤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이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을 따라 이불을 정리해둔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불렀습니다. 서건우 씨. 이불 위에 내 손바닥을 펼쳐두었습니다. 그가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는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 위에 놓인 내 손바닥 위로 그의 손이 살며시 겹쳐졌습니다. 그 접촉은 어떤 고백보다 분명했고 숨보다 따뜻했으며 시간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고 어떤 움직임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모든 감각이, 모든 허용이 그 방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으며 기록조차 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두 사람의 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나는 이불 끝을 정리하며 그가 다시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맞추지 않고도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흐렸고 나는 기운 없는 구름 아래 혼자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부터 보이지 않았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부재에 마음이 먼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장화를 벗고 마루에 앉았을 무렵 갑자기 굵은 소리가 지붕을 때렸고 비가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빗소리는 빠르게 커졌고 그 안에 묻혀 작은 발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는 젖은 셔츠를 붙인 채 문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그의 머리카락 아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고 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그의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현관 바닥을 적셨고 그가 다가오는 만큼 내 숨은 작아졌습니다. 그가 내 앞에 멈췄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대신 가슴께로 내리는 한 줄기 물이 눈앞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물방울은 땀이 아니었고 비였고 열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안방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머물던 방 문을 살며시 밀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셔츠가 그의 몸을 따라 흘렀고 나는 그의 오른손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몸을 감쌌던 그 천이 이제 그를 위한 자리가 되었고 나는 말없이 한쪽을 비웠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셔츠 단추를 풀으며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비가 멎지 않은 채 창문 밖에서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우리를 숨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피부에서 나는 냄새를 들이마셨고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지나 어깨를 따라 미끄러질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멈추지 않았으며 단단했던 손바닥이 내 갈비뼈 아래를 지나 엉덩이 위에 닿았을 때 나는 몸을 살짝 뒤로 기울였습니다. 이불 안은 숨막힐 만큼 뜨거웠고 우리는 서로의 옷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들어 올렸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매트리스에 닿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아직도 뜨거울 수 있단 걸 알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가슴에 닿기까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입술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몸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가 그의 허리에 감기고 허벅지가 열리고 숨이 엉키고 온몸이 휘청일 때 나는 조용히 그 이름을 가슴 안에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건우 씨,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고 나는 그 위에 손을 얹으며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허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고 우리는 그 안에 몸을 누인 채 서로를 탐하고 기억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으로 그를 마주했고 마지막까지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 위에 입술을 맞댔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는 고백이었고 사랑이었으며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비가 그친 걸 그가 먼저 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숨결이 내 목 아래 고이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이불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가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가 떠나기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이 방 안이 내가 살고 싶었던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잔치는 매년 초가을에 열렸습니다. 조용한 들녘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이는 날이었고 나는 몇 해째 그 행사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묻지도 않은 말, 지켜보는 눈. 나는 그런 시선 속에 자신을 던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전부터 물을 길어 마당을 쓸고 장독대 앞에 꽃 한 다발을 놓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업복이 아닌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에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긴 치마를 꺼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핀으로 고정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얼굴보다 내 목선과 가슴 아래 라인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트럭 조수석 문을 열며 나를 먼저 태웠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고 노래가 시작됐고 술이 돌았고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단단했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습니다. 노래 끝에 한 노인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 참 보기 좋네. 그 나이에도 그렇게 서로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이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으며 그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우리는 사람들보다 늦게 자리를 떴고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 논길 옆에서 나는 발을 멈췄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바람이 치맛자락을 밀었고 그가 내 옆에 멈춰 섰을 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그 손이 나를 잡았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내 허리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께에 이마를 기댔고 그의 숨결이 내 정수리를 덮을 때 나는 내 다리가 조금 흔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나는 그의 옷깃을 붙들었습니다. 입술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눈은 이미 입술보다 더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내 뒤쪽에서 나를 감싸 안았고 내 등이 그의 가슴에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 나는 양팔을 뒤로 뻗어 그의 손을 내 배 위로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엇갈렸고 숨소리는 들판의 곤충 소리에 묻혔으며 치마 속 허벅지 사이로 바람보다 뜨거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고 그는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나에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감각은 서로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나는 이토록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풀었고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트럭에 올라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 위에 내가 포개 놓은 손등에서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먼저 마당에 내렸고 그는 트럭 문을 닫으며 한참 동안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단추를 풀지 않은 채
그 손이 닿았던 곳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 감각은 하루를 통째로 감싸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 앉아 거울 속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건우 씨, 당신은 오늘 나를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당 끝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나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그는 벌써 우물가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지 않고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나는 수건을 가져다 그의 어깨에 걸쳤고, 그는 그 순간에야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리밭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아침, 나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고, 그는 그 옆에 앉아 함께 데운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몸의 거리도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숙 씨, 이 마을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집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방 하나를 정리했고, 그 방에 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마다 나란히 누운 이불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았고, 대화 대신 숨을 섞었으며,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맞댄 채 잠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침대를 느꼈고, 그는 오래도록 방황하던 사람처럼 이 작은 집안에 자신의 걸음을 맡겼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남의 허락을 구할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랑은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누굴 사랑한 적 있느냐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청도역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침묵이 마치 그날의 현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편지 한 통과 역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쳤던 날부터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그와 똑같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사진은 찻장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도 가지 말라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나란히 서서 보리밭 가장자리를 걸었습니다. 보리 이삭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를 지나던 여자가 우리에게 눈인사를 했고, 나는 인사 대신 더 꽉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시선도 무섭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름조차 내 입으로 오래 불러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삶입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내일도 같이 밭에 나갈 거냐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 하루는 인숙 씨와 함께 시작됩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바람이 이삭을 스치고 노란 들녘 끝으로 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보리밭 끝,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은 시간을 두고 피어났기에 더 오래 지속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늦은 계절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봄을 심었습니다. 이삭이 흔들리는 들판처럼 조용히 흔들려온 이 사랑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 자락에 이 이야기가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엔 또 다른 어른의 계절이 그대 곁을 찾아갑니다. 기다려주신다면 언제든 다시 그 이야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